안녕하세요. IMS 연구센터 이승현입니다.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수혜측 세 번째 주제인 오차 분석이 되겠습니다. 오차 분석과 분석된 오차에 대해서 안전제고 설정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저희 센터에서 만들어 드리는 이러한 영상 자료가 여러분들 공부나 여러분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목차를 보면서 다시 오차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오차는 오차 분석 및 오차 정보의 활용인데, 오차 정보는 이제 수혜측 오차 정보이기 때문에 수혜측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그 오차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요 정보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전제고 설정을 하죠. 그래서 수혜측을 잘하면 잘할수록, 아니면 회사에서 수혜측을 잘할 수 있는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수혜측의 정확성이 올라가서, 그래서 오차가 줄고, 오차가 줄면 단순하게 오차가 줄었다가 아니라 그 오차 정보,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예측 정보에 대한 정확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차 정보가 줄어들기 때문에 안전제고를 적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차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전제고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수요 예측 예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월 단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개월에 대한 월 단위 예측을 하고, 엔드 아이템에 대해서 하지는 않고요. 제품군에 대해서 수요 예측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예측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주제를 보시겠습니다. 오차 분석인데, 수혜측 오차 분석인데, 사실 수요 예측은 예측하고 나서 실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달에 또는 지난주에 예측을 잘했다 못했다를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오차가 발생하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놓쳤는지도 분석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번 예측할 때 반영하기 때문에 수혜측을 하고,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게 되면, 오차가 크게 된 원인 분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모델에 구성돼서, 그래서 예측에 반영되기 때문에 예측을 계속하면 할수록 그만큼 오차가 줄게 돼 있죠. 그래서 오차 분석은 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요 예측 오차 정보가 나와야, 그래야 그 준비하는 쪽에 예측을 우리가 했는데 지금까지 현재 오차가 얼마 정도 된다, 수요 예측 오차가, 그러면 그거를 전달해 줘야 계획 쪽에서는 지금 내가 사용하는 정보가 수요 정보인데 정확한 수요 정보가 아니라 예측 정보고, 그리고 그 예측 정보의 오차가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안전제고를 얼마 정도 설정을 해야겠다라든가, 이렇게 내가 사용하는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예측 정보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대응책이라는 게 안전제고 설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제고 설정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오차를 분석하는 일은 예측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도 하고, 이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재고 설정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오차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수요하고 예측 수요를 비교하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영어로는 이제 예측치를 추적한다 이겁니다. 월 단위로 했으면 월마다 추적이 될 것이고, 주 단위로 했으면 주마다 추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차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바이어스예요. 치우침이에요. 이 바이어스를 왜 보냐면 예측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게 바이어스입니다. 만약에 바이어스가 지나치게 크게 나오거나 지나치게 작게 나오면 내가 뭔가 예측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를 먼저 보고요. 그러니까 그 예측을 하고 나면 우선 예측 담당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예측 방법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실제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래서 내가 지금 예측을 제대로 이제 가고 있구나, 정상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구나, 물론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방향은 맞았구나. 방향은, 다시 말하면 트렌드를 제대로 읽었고, 비수기 성수기도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이제 실제 나타나고 있고, 경기도 내가 생각한 정도 수준으로
반영이 돼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예측을 하는 접근 방식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맞는 방향이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예측을 하고 나서 바로 오차 분석을 해버리면, 그럼 그 아주 중요한 검증 단계, 내가 예측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단계를 그냥 건너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검증 단계를 건너뛰고 나서 하는 오차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검증 단계에서 뭘 먼저 봐야 되냐면, 바이어스를 먼저 봐야 됩니다. 바이어스를. 그래서 예측 담당자는 대부분 다 아시는데요. 예측을 이제 다음과 같이 하잖아요. 이렇게 예측을 이제 쭉 다음과 같이 해서 다음 기간에 그 실제 데이터는 뭐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예측치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측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게 먼저 예측이 되겠죠. 처음에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이렇게 나오겠죠. 실제 데이터가. 그리고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나오고, 예측을 하고, 실제 데이터 나오고, 예측을 하고, 실제 데이터 나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예측치하고 이제 나중에 실제 데이터를 그 기간마다, 월별이면 월마다 비교를 할 텐데,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예측하게 되면 실제 데이터하고 이렇게 겹치게 나와야 돼, 겹치게. 이게 겹치게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만약에 예측을 했어요. 다음과 같이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나올 거다. 다음 달에는. 그랬더니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거다. 근데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이렇게 나올 거다. 근데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다 했는데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겹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치하고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겹치지 않으면, 그래서 예측치보다 항상 실제 데이터가 작게 나왔다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냐면 바이어스가 있다고 합니다. 바이어스가 있다고. 이런 현상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예측할 때 사용되는 어떤 부분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예측치에서 우리가 예측에서 본질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측할 때 시장을 분석해서 트렌드가 어느 정도 되고, 비수기 성수기가 얼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경기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또 프로모션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 반영해서 예측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먼저 보고 나서 맞았다.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이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측치하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보면 겹쳐서 나타나요. 이렇게 겹쳐서. 그러면 우선 방향은 맞았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럼 이 차이를 이제 어떻게 줄일 것이냐. 사실 이 차이가 이제 수혜치 오차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측을 했는데, 기간별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실제 데이터가 항상 작게 나오거나 반대로 항상 크게 나오거나, 그래서 겹치질 않아요. 지금 이 선이 예측선하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선이 겹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냐면 바이어스가 있다고 하고, 바이어스가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측할 때 사용하는 어떤 정보들, 그게 다 잘못됐거나 아니면 일부가 완전히 잘못됐거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트렌드, 그 다음에 비수기 성수기, 그리고 경기 주기, 기타 뭐 프로모션 할 때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거나 아니면 일부가 완전히 잘못돼서 예측치로서는 효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오차 분석할 때 제일 먼저 우선 바이어스를 이제 보고, 바이어스를 통해서 우선은 뭐 제대로 하고 있다 검증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리를 보죠. 그 거리가 편차입니다. 편차. 이제 거리는 이제 많이 나면 오차가 크다고 하고, 거리가 작게 나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고, 그래서 편차가 이제 실제로 예측 오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바이어스를 보고 그 다음에 편차 계산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지우고요. 지금 이제 바이어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이어스는 예측 수요하고 실제 수요를 비교했을 때 실제 수요가 예상치보다 계속 크거나,
겹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겹쳐야 돼. 계속 크거나 또는 계속해서 작을 때 발생하며, 치우침이 발생하면,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예측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한다. 그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예측 정보를 이용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준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보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 수요가 어떻게 되는데, 아니면 다음 주 수요가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 수요는 100개 정도 된다. 그러면 그 100개라는 걸 믿고, 근데 100개쯤 나가는데, 근데 좀 더 나갈 수도 있으니까 뭐 안전적으로 얼마 정도 둬야지. 라고서 그 예측 정보를 가지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우침이 발생하면 그 준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정보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측이 완전히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치우침이 있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 치우침을 먼저 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아니, 그냥 그동안 계속 맞았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치우침 분석을 하는데, 여기 분석할 때 지표들이 있거든요. 치우침할 때 지표가 있는데, 저거를 한 3개월 동안 해봤더니 그냥 곧잘 왔다리 갔다리 겹치더라. 그럼 이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특히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할 때는 그 과거 데이터가 가장 최근까지 과거 데이터가 어떻게 보였는지를 보고 예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실제 수요가 이렇게 해서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예측치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도 이렇게 오를 거다. 이렇게 오를 거다. 근데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막 또 실제 데이터 이렇게 보니까 겹치잖아요. 그러면 가장 최근까지 분석을 했을 때 예측치하고 실제 데이터가 겹치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오를 거다라고 또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금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가 가장 최근까지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오른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수요가 꺾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 미래의 데이터가 아니라, 미래의 데이터는 가질 수 없잖아요. 가장 최근의 과거 데이터만 가지고 미래의 수요를 파악하는 거니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바뀌었을 때 그거를 지금 매번 체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지난 3개월 또는 뭐 지난 1년 동안 바이어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더니 내가 사용하는 모델에서는 바이어스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봐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봐서 최근까지도 바이어스가 없이 잘 겹쳐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겹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측치도 겹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겹치지 않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포인트서부터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전까지는 계속 오름세였고, 그리고 또 그 오름세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했기 때문에 잘 맞았는데, 수요가 이제 변했나 보다. 어떻게 변했냐면, 오름세를 접고, 이렇게 일정한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수요가. 계속 오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요는 시장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시장에서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다가 일정하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바이어스 체크는 예측치가 지금 잘 이루어져서 바이어스가 없다 하더라도 다음번 예측하고 실제 데이터가 나오면 반드시 바이어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지난번 예측치에 대해서 바이어스 체크했더니 없었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나가는 어떤 패턴, 수요 패턴 자체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과거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예측치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난번까지 딱 측정했을 때 바이어스가 있는 걸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시장 수요가 바뀌었고, 그리고 트렌드나 시즈널리티나 비수기 성수기의 어느 값들을 조정하거나 다 바꾸거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예측치를 만들어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보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치우침이란 그런 개념은 그런 거고요. 지금 이제 앞에서도 좀 열심히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치우침을 나타나는 지표들은 여기 이제 3개가 있는데, 3개 지표 중에서 사실 쓰는 지표는 이겁니다. 이 2개의 지표는 이 3번째, 여기 3번째 이 지표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본식이었고요. 우선은 치우침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그냥 그 이름 자체가 바이어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데이터에서 예측 데이터를 빼고 그 다음에 n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측치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기간, 두 번째 기간, 세 번째 기간, 네 번째 기간 했는데 그 첫 번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근데 예측은 100으로 했습니다. 100. 그랬더니 이제 실제 데이터가 120이 나왔고요. 또 두 번째 기간도 100으로 예상했는데 얼마나 나왔냐면 9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100으로 예상했는데 이게 이제 140이 나왔고 네 번째 기간도 100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130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데이터를 이제 4번 예상을 했어요. 뭐 이게 월 단위로 했을 수도 있고 주 단위로 했을 수도 있는데 하게 되면 여기서 요 바이어스를 계산할 수 있죠. 바이어스는 이제 계산할 때 A에서 F를 빼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는 그 20 플러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값에서 그 다음에 F를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그리고 40 그리고 30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값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80이 되겠죠. 이게 이제 80 그리고 두 번째가 데이터 n은 몇 개 썼냐면 4개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위에 얘의 경우에는 치우침을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그 다음에 80이 돼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 20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오차가 이제 안 좋은 쪽에 오차가 한 20 나왔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측치가 좀 작게 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20 정도 작게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차의 합은 이제 치우침은 이제 그거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금 원래 0이 나오면 좋은데 원래 0이 나오는 게 좋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0이 되는데 0이 나오는 게 좋은데 한 20 정도 나왔다. 그래서 지나치게 큰 양수가 나오거나 지나치게 작은 양수가 나오면 안 좋은 거예요. 0에 가까운 값에서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누적하면 이제 위에 더하는 거니까 이제 80이 되겠죠. 80이.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개의 값은 치우침에 대해서 우선은 이 지금 중요 지표, 이 추적 지표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본식이고요. 이 지표 계산이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바이어스가 있는지, 바이어스가 있어서 예측 모델을 바꿀 때가 됐는지 이런 걸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요. 관련된 식은 어떻게 됐냐면 잠깐 이제 위에 있는 건 지우고요. 관련된 식은 분자에는 오차에 대한 총합, 그래서 그 오차에 대한 누적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MAD가 들어갑니다. MAD가 들어가는데 MAD는 위에다 쓰겠습니다. MAD는 어떤 거냐면 두 값의 차이에 대해서 절대값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평균 낸 게 MAD입니다. 그래서 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A에서 F를 뺀 다음에 근데 이제 어차피 절대값을 낼 거니까 뭐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를 다 없애고 절대값 내면 마이너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주는 거냐면 데이터수 n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첫 번째 기간부터 네 번째 기간까지 예측치하고 그리고 시드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MAD 값이 얼마 나오냐면 데이터는 4개였잖아요. 4였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다 없애버리면 계산하게 되면 이 값 자체가 얼마냐면 100이 됩니다. 100이 위에가 100. 100이 되고 이 100을 4로 나누는 거니까 25가 되겠죠. MAD가. 그래서 위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이제 MAD가 값이 얼마 되냐면 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누적합은 80이 되죠. 80. 그래서 이제 추적지표가 나오는데 이 값은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추적지표 값을 계산했을 때 특정 값보다 크게 나오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예측이 더 이상 안 맞는다. 아니면 이 모델 쓰지 말아라. 이 방식으로 예측하지 말아라. 이거거나 초기 검증 단계에서 아니면 이제 계속 예측치에 쓰고 있을 때는 예측치에서 오차 분석, 본질적으로 오차 분석 하기 전에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바이어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값이 특정 값을 넘어가면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예측한 걸 보니까 수요 패턴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예측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TS 값이 얼마의 값을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4를 넘어가면 문제가 있는 걸 봐요. 더 이상 이 방식으로 예측하지 말아라 또는 이 모델은 쓰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쓰는 회사도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3을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4를 쓰거나 3을 쓰는데 3을 쓰는 경우에는 좀 민감하게 예측을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틀려도 이제 모델에 대해서 어딘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지 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TS 값에서 계산한 거하고 이 한계값 여기 지금 한계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4를 쓰든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3을 쓰든 간에 이 한계값을 서로 비교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값이 변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값으로 나오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4나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면 지금 내가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고 수요가 그래서 변했는데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측 방법이 그걸 반영하고 있지 않구나. 예측 방법을 좀 바꿀 때가 됐구나 해서 근본적으로 수요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원인을 찾고 그거에 대해서 모델에 반영을 해서 예측 모델을 수정해야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4나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오차 분석한다 그러면 검증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쓰는 방법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차 분석을 해야 되죠. 그 검증할 때 사용하는 지표 T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TS 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예측하실 때 항상 지금 이제 트래킹 시그널 이거를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걸 둘 때 한계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나 뭐 플러스 마이너스 3을 주는데 그 외에 나머지 다른 값은 안 두느냐, 그러니까 뭐 3.5 이런 걸 두질 않느냐, 근데 그런 걸 두지는 않습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4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를 둬서 그래서 분석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지표가 나오는 관행은 통계학에서 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 관행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확률적으로 1%나 또는 5% 정도로 낮은 확률의 어떤 일이 발생하면 뭔가 변화가 있다. 또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유의수준이라고 하는데 유의수준 값하고 관계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4를 쓰게 되면은 보통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경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4를 맞았는데 수혜측 모델이 맞고 있는데 플러스 4나 마이너스 4를 넘어가는 경우는 또 이제 확률적으로는 720번 중에 한 번 정도 그런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희박한 일이 생겼다는 거는 예측에서 사용하는 모델이 뭔가 이제 지금 실제 수요하고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희박한 일이 생겼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통계학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왜 이런 지표를 쓰는지도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나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을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치우침이 없으면 두 번째 보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보는 게 이제 바이어스죠. 데비에이션이죠. 데비에이션인데 우선 데비에이션은 어떤 거가 나타나는 거냐면 예측이 이제 다음과 같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측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예측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실제 예측이 이렇게 됐는데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예측치하고 실제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이게 겹치잖아요.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선은 예측은 기본적으로 예측하는 접근 방식, 그러니까 예측에 사용되는 어떤 트렌드나 비수기, 성수기 이런 건 잘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거리가 나오는데 그 거리를 지금 나타내는 게 이게 데비에이션입니다.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
그래서 편차는 지금 우선은 이 경우에 실제 데이터하고 예측 데이터 간의 거리고, 이거를 우리가 바이어스가 없는 조건에서 예측 오차로 지금 편차를 예측 오차로 이제 나타내 줍니다. 편차를 나타낼 때. 그리고 이제 지금 케이스가 뭐 두 가지인데, 여기가 이제 만약에 A 1, 2, 3이 이렇게 나왔다. A 1, 2, 3이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A 1, 2, 4는 어떻게 됐냐면, A 1, 2, 4는 예측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제 예측치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냐면, 예측을 했는데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예측을 했는데 실제 데이터는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돼서, 보시면은 이제 얘가 어떤 거냐면 A 1, 2, 4는, 그러니까 아무리 예측을 잘하더라도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똑같이 할 수 없는데, 그 거리가 1, 2, 3보단 1, 2, 4가 더 적잖아요. 그래서 편차를 계산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예측 오차를 계산하게 되면 1, 2, 4가 더 좋게 나오죠. 그래서 1, 2, 4는 좀 1, 2, 3보다는 좀 오차가 좀 적은 편이다. 그리고 이 오차가 적으면 실제로는 결국 사용하는 수요 예측 정보가 정확하기 때문에 안전재고를 좀 적게 가져갈 수 있죠. 안전재고를 이거를 이제 적게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왜 정확하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는 정확한 정보를 왜 써야 되느냐 이거고요. 정확한 정보를 쓰게 되면 그만큼 거기에 맞춰서만 딱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확한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 그 값 자체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재고를 준비할 때, 준비할 때 자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수요 정보가 정확하면 그 수요 정보만큼만 내 자원을 딱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123하고 124 사이에 나중에 편차를 계산하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때문에 결국 회사는 무엇이 달라지느냐, 그러면 그 회사가 사업을 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 사용하는 자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A124는 상대적으로 안전적으로 적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측 담당자한테 요구되는 성과 지표가 그러죠. 예측을 얼마큼 잘해서 정확한 정보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안전재고를 줄였는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 편차와 관련돼서 이제 잠깐 하나 설명해 드리면, 수량에서 오차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가 있냐면 리드 타임에서 오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리드 타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계획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물건이 들어오면 3주 만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3주 만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아이템은 뭐 예를 들어서 H45라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H45라는 아이템이 그 주마다 수요가 몇 개냐면, 뭐 지금 이제 주당 수요가 100개예요. 네, 한 주 동안 수요가 이제 100개입니다. 수요가 100개. 근데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3주 만에 이제 물건이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이게 3주를 딱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업체가. 그래서 어떨 때는 2주 만에 가져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4주 만에 가져올 때도 있고, 또 4주 만에 가져올 때도 있고, 2주 만에 가져올 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뭘 구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리드타임 편차를 구할 수 있죠. 그 편차를 구해서 리드타임을 더 주느냐? 그게 아닙니다. 수량의 경우에는 그 수량값 자체가 불확실해서 그 오차가 있으면 그 오차를 고려해서 안전적으로 설정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에서 공급자가 아니면 작업장에서 이제 약속한 리드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리드타임이 그게 계획했던 게 이게 사실은 정확한 값이 아니라 평균 리드타임이었고, 실제 지금 리드타임은 이렇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주는 맞긴 하는데 딱 3주를 지키는 것보다는 일찍 올 때도 있고 약간 늦게 올 때도 있고 이렇다. 그러면 이 리드타임에 대한 시그마를 구해요. 이건 리드타임에 대한 편차를 구해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편차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나오잖아요. 그게 편차를 구하는 식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러면 거기다가 이게 한 주 동안에 생기는 한 주의 주 단위의 편차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100을 곱해서, 그래서 뭘로 만드냐면 수량에 대한 편차로 만들어요. 지금 이제 수량에 대한 편차로 만듭니다. 그래서 안전재고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서양의 관리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그 시그마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수량으로 바꿔서 거기에 맞게 안전제어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업체 평가할 때 이걸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리드타임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평균 리드타임은 3주인데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업체랑 거래하면서 이 정도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래서 평가할 때 이제 그거를 다 반영하는 거죠. 단순하게 업체가 물건을 싸게 갖다 준다, 그 다음에 품질이 좋다, 이렇게 가지고 두 가지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업체 평가할 때는 품질도 보고 전체 비용도 보고 그리고 이제 납기 같은 걸 보잖아요. 근데 납기는 온타임으로 주로 보잖아요. 납기를 볼 때. 근데 납기가 지금 들쑥날쑥하면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안전적으로 더 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요. 그거를 이렇게 리드타임, 시간에 대한 불확실성을 돈으로 만들어서 돈을 얼마를 더 갖게 됐다. 그래서 그걸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의 기본 생각은 시간을 돈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준다. 우선은 이제 여기 편차에 대한 얘기 잠깐 해드렸고요. 편차는 이제 지금 작으면 오차가 좀 작은 건데 편차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 또 나왔는데 편차를 나타내주는 그 식은 다음 같은 게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를 쓰는 이유는 표준 편차를 쓰게 되면 이 표준 편차 값을 가지고 정기분포 모델에 얹어서 안전재고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쓰는데 기본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표준 편차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예측이라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졌고 그 오래전이라는 게 컴퓨터를 쓰지 않은 시절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민이 하나 있는 거죠. 회사에서 고민은 이게 예측치를 쓰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예측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5월 달 들어가기 전에 5월 달 예측치가 얼마나 나왔냐면 1000개가 나왔어요. 1000개가. 그러면 지금 이게 예측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차를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그마가 뭐 1000이면 그러면 뭐 시그마가 얼마나 나왔냐면 이렇게 4월까지 해보니까 100개 나왔다. 그거를 알려줘야 계획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실제 이 아이템이 뭐냐, 이게 A1이다. 그러면 A1의 그 수요는 디맨드는 5월달의 수요는 정확하지 않지만 한 1000개쯤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100이니까 이렇게 수요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봉우리가 높은 게 평균. 그래서 이게 1000이고 그리고 시그마가 뭐 100이니까 100 정도 되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 내가 받은 정보에 이 예측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100이니까 이렇게 지금 됐다고 보고 그러면 여기다가 안전재고를 사실은 이 시그마를 보면서 안전재고를 두는 거거든요. 안전재고를 둬서 그래서 이 정도 준비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300개 정도 준비한다든가 1200개 정도 준비한다. 그러면 안전재고를 둘 때, 그러니까 안전재고를 둘 때 이 시그마의 값을 보면서 안전재고를 두거든요. 그러면 괜찮겠다. 스탁아웃이 안 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스탁아웃의 가능성이 이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 안전재고를 둬서 두게 되면 결국은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 면적이 점점 작아져요. 근데 그 오른쪽 면적이 스탁아웃의 그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안전재고를 통해서 스탁아웃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반드시 시그마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안전재고는 뭐 이 평균의 몇 프로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시그마를 보면서 두는 거거든요. 정기분포 모델 얹어서 할 때. 근데 문제는 이제 계산기가 없던 시절에는 시그마 계산이 너무 어렵더라 이거죠. 어렵더라.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궁리를 하다가 그 중에 시그마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뭘 이제 알려주냐면 MAD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지금 이제 1.25를 곱해라. 그러면 시그마가 나올 수 있다. MAD는 앞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MAD는 약자가 절대값을 낸 다음에 그 값에 절대값 내면 이제 그 거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값의 평균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M자가 평균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그 다음에 D가 이제 편차, 거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MAD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뭐 절대 평균 편차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식은 어떻게 되냐면 식은 앞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실제 데이터에서 그 다음에 예측 데이터를 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이제 마이너스를 다 없애고 그리고 이걸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주는 거냐면 이렇게 n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데이터가 좀 많아져도 MAD 계산은 어려움이 좀 없어요. 근데 그냥 직접 표준편차를 구하게 되면 그러면 안에가 이제 값이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시 루트를 벗겨내야 되는데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뭐 60년대, 70년대 초반 이럴 때는 이런 걸 계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을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MAD 계산해서 거기다가 1.25를 곱하면 시그마랑 똑같은 값이 나오진 않지만 시그마랑 비슷한 값이 나오고 시그마랑 비슷한 값이 나오면 여기 밑에처럼 무슨 모델을 쓰느냐면 평균값에다가 정규분포 모델을 써서 시그마 보통 정규분포는 시그마의 몇 배 하면 왼쪽 면적 오른쪽 면적이 몇 프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규분포 모델을 써서 그래서 이제 안전제고 설정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편차는 곧 예측 오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편차로 쓰는 값은 어떤 값을 쓰는 거냐면 시그마 값을 쓴다. 그런데 시그마를 직접 구하거나 지금은 사실 컴퓨터가 있으니까 시그마를 직접 구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이제 여기 수혜측과 관련돼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시험을 보실 때는 컴퓨터가 제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산하실 때는 MAD로 계산한 다음에 그 값에다가 1.25를 곱해서 시그마 값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구하거나 뭐 컴퓨터 금방 구할 수 있죠. 시그마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 모델을 이용해서 안전적으로 설정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 모델과 관련돼서 잠깐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정규분포 모델의 경우에는 두 가지 값만 있으면 그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생긴 거는 이제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봉우리가 이제 평균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시그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결국 시그마를 얼마 정도 더하느냐에 따라서 왼쪽 면적하고 오른쪽 면적이 나오는데 여기다 이제 지금 알파를 더하면 값을 이제 이만큼 가져가는 거잖아요. U에다가 플러스 알파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제가 빗금 쳐드리는 이쪽 왼쪽 면적이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뮤 플러스 알파 정도 했을 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고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빗금 쳐주는 패드니 색을 칠해드린 요 확률이 뭐냐면 이게 커스터머 서비스 레벨이 되는 거예요. 커스터머 서비스 레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오른쪽 면적이 뭐가 되는 거냐면 스타가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를 알아서 그래서 거기다가 시그마의 일정 비율을 더해서 안전제고를 가져가서 약간 더 가져가게 되면 예상했던 평균값보다 더 가져가게 되면 스타가웃의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서비스 레벨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추상적인 거고 그러면 아니 구체적으로 뭐 서비스 레벨 몇 프로에 안전제고 얼마 뭐 이런 게 없느냐 그게 지금 있는데 값을 세 가지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비스 레벨이 90%로 세팅되어 있잖아요. 세팅되어 있으면 얼마를 더 해야 되냐면 시그마에다가 1.28을 곱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전제고를 1.28 시그마를 가져가게 되면 서비스 레벨 90%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 레벨을 95%로 할 때는 그때는 시그마에다가 1.65의 시그마만큼 가져가면 되고요. 만약에 서비스 레벨을 99%를 하고 싶다. 그러면 시그마에다가 2.33.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다른 값들 뭐 80%라든가 85라든가 93이라든가 뭐 99.9라든가 이런 것들은 엑셀에다 물어봐야 됩니다. 정규분포 함수를 불러다가 그 다음에
내가 왼쪽 면적을 99.9로 하고 싶다. 그러면 시그마에 얼마를 더 더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시그마에 얼마 값을 더 더라고 값을 알려줘요. 그 값을 이용해서 시그마랑 곱해서 안전적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편차와 관련된 설명은, 표준 편차와 관련된 설명은 이 정도로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쓰는 지표 중에서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표가 이제 절대 오차율에서 AP라는 값이 있어요. 예측 담당자는 다 아십니다. 예측을 한 번이라도 해봤던 분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수요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보고자료를 만들었던 분들은 오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되면 다 AP라는 값을 쓰는데, 그래서 그냥 흔히 AP라고 합니다. AP. 얘는 어떤 거냐면 다음 같은 겁니다. 지난달에 예측을 했는데 지난달 예측이 얼마였냐면 그게 120을 했어요. 120개 정도 했는데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100으로 나왔어요. 100으로. 그러면 여기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데이터 나왔으니까 오차율이 나오는 거예요. 오차율이 나오는데, 오차율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우선은 지금 이제 분자에서는 A에서 F를 빼요. 그러니까 100에서 120을 빼요. 그 다음에 뭘로 나눠주는 거냐면 여기 지금 실제 데이터 있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실제 나간 거 100을 나눠요. 그러면 몇 프로가 나오냐면 20%가 나와요. 20%가. 이 20%를 뭘로 보는 거냐면 오차율로 보는 겁니다. 오차율로. 그럼 이 오차율이 20%면 반대로 예측에 대한 정확성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80%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아이템들 중에서 여러 제품군이 있는데 이 제품군들 중에서 예측에 대한 정확성이 80점 이상 되는 아이템이 몇 개가 되고 90점 되는 건 또 몇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약간 예측이 안 맞아서 70점 이하나 80점 이하가 되는 게 몇 개 정도 돼서 지금 잘 안 맞고 있는 아이템에 지금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들을 하죠. 그런데 이 지금 요렇게 예측하는 방법은 사실은 나오긴 했는데 식이 나와서 발표도 하고 많은 회사에 쓰이는데 아무 의미 없는 식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식. 왜 이제 아무 의미가 없냐면 여기 오차율의 반대를 정확성을 보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 이 80%를 결국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이 아이템에 대한 정확성으로 보는 거거든. 예측에 대한 예측 정확도. 그 예측 정확도가 이제 여기서 20%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반대로 100 안에서 틀린 게 20%니까 맞은 게 80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식은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게 실제 데이터가 100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100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 기간에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상하게 너무나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50이 됐어요. 50.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50에서 120을 뺀 다음에 50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그럼 오차이 값이 얼마 나와요? 100이 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오차 값을 알고 그 오차 값의 반대로 예측에 대한 정확성을 쓰려면 이 오차 값이 100%를 넘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100 안에서 오차의 반대가 그 정확성이라고 하면 오차는 최대값이 100에서 나와야 되고 그게 점점 줄어서 80이었다가 그 다음에 50이었다가 30이었다가 10이었다가 해서 나머지 부분이 예측 정확성으로 올라가는 걸로. 그러니까 오차율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정확도가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당초 이 지금 앞이라는 값을 쓰면은 앞이라는 값은 0에서부터 100 사이로 나오는 값이 아니라 그냥 아무 값이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값이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고 예측에 대한 정확도가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써서 계획 중에서 특히
회사의 예측 정확도가 80%까지 넘는 게 또 뭐 90% 넘는 아이템이 있다더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오차 정보를 가지고 뭘 할 수도 없어요. 안전지표 같은 거 설정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의 회사들은 그냥 참고용 정도로만 쓴다. 이거를 정말 예측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바꾸시면 되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천천히 바꾸셔야겠죠. 이걸 계속 오랫동안 썼으니까 이걸 갑자기 지난달까지 계속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이번 달부터 그동안 우리가 만들었던 지표가 잘못된 거라 이거를 이제 바꾸겠다 하면은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천천히 바꾸시는데 우선은 이거는 이쪽 SCM 쪽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지표는 쓰는 지표가 아니다. 이거의 반대 개념이 오차가 정확도가 아니다라고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썼을 때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이 지표를 썼을 때 가장 위험한 거는 두 개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두 개의 아이템이 있는데 A1이라는 아이템이 있었고 그 다음에 A2라는 아이템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좀 잘못 이해해서 이 값을 가지고 성과를 지금 예측 담당자에 대한 성과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A1은 그 예측치가 얼마였냐면 이게 120이었고 근데 실제가 얼마 나왔냐면 이게 100이 나왔습니다. 120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여기 AP를 만약에 계산하게 되면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AP를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가 이제 100분의 그 다음에 20 두 개 빼면 그냥 20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 곱하기 뭐 100을 해서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근데 A2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예측치가 얼마였냐면 이게 100이었고 실제 데이터가 이제 얼마였냐면 120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숫자만 바뀌었지 뭐 예측은 똑같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AP 값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값이 달리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계산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100분에 120분에 실제 데이터가 120이니까 120분에 여기가 20이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잘못했는데 지금 A2의 AP가 이 값이 더 작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 예측 담당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냐면 사실은 본질적으로 예측을 잘하는 게 아닌데 예측을 좀 잘하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지표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 보고서를 만들어내서 왜곡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 값을 쓰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만약에 10% 나왔다고 해서 예측 정확도가 90%가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기도 하는데 이 지표를 쓰면 정말 안 되는 정말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거가 사실은 그 예측을 더 좋게 만들지 않았는데 예측에 대한 본질적 변화가 없었는데 좋게 만든 것처럼 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AP 값이나 그 다음에 이 AP 값을 평균된 걸 평균 AP라고 해서 마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RP, 마피라고 하는데 이 값들은 쓰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잘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예측오차를 뭘 가지고 나타내야 되느냐. 예측오차는 다 시그마로 나타납니다. 시그마가 얼마다. 그리고 이제 시그마가 실제로 지금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시그마가 좋아져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좋은 예측 정보를 사용하게 되고 계획에서 그래서 재고를 얼마큼 줄였다로 성과 지표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편차를 계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차 정보를 가지고 뭘 하느냐. 그래서 안전재고 설정을 할 때 쓴다. 뭐 안전재고 설정은 안전재고는 여기 이제 뭐 기업에서 정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수요나 공급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 수요나 공급의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안전재고를 안 두면 뭐가 생기냐면 스탁아웃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탁아웃을 막거나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응해서 스탁아웃을 막거나 또는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는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안전재고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안전재고는 재고 관리에서 지금 이 유튜브 영상에서 재고 관리 중에서 마지막에 그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안전재고 설정하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예를 잠깐 하나 들어서 안전재고 설정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이냐면 H45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얘를 쓸 때 1년에 연간 수요량이 몇 개를 쓰냐면, 연간 수요량이 지금 5200개를 씁니다. 5200개. 근데 이게 이제 독립수요예요. 그래서 대략 예상해 보니까 5200개. 5200개면 일주일에 한 100개 정도 쓴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문량은 얼마 정도 되는 거냐면, 주문량은 지금 이제 60개씩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물건을 1년치를 다 싸놓은 게 아니라 1년치 다 써놓게 되면 물건이 너무 이제 많으니까, 그래서 한 번에 들어올 때 몇 개가 들어오는 거냐면 260개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럼 독립수요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쭉 쓰다가 없으면은 260개를 다시 이제 가져와야 되고, 쭉 쓰다가 없으면은 다시 260개 들어와야 되고, 쭉 쓰면 다시 260개 없으면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이게 계속 이런 사이클이 생기려면 주문을 해야 되는구나. 1년에 5200개를 쓰는데 260개씩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은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근데 주문을 하려면 어떻게 주문하는 게 좋냐면, 없을 때쯤에 물건 딱 들어오게 주문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물건이 막 잔뜩 쌓여있는데 물건 들어오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없을 때쯤에 물건을 주문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이 그림을 딱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주문을 그러면 언제쯤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거는 내 상황이 아니라 그 업체가 이 물건을 가져오는데, 업체에다 주문하면 실제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그 리드타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드타임을 보고, 그 리드타임이 만약에 하루 다르면 하루 정도 남았을 때 주문하면 되는 거고, 3일이라면 3일 정도 남았을 때 주문하면 되죠. 그래서 리드타임이 얼마냐? 그래서 리드타임이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이게 1주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1주에 실제로 몇 개 정도 나간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도 남았을 때 주문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뭘 찾는 거냐면, 그 1주 동안 몇 개 나가는지, 이거를 디맨드, 리드 타임 동안의 수요를 이제 보죠. 그 수요를 봤는데, 이게 수요는 이제 우리가 예측하면 되는데, 1년에 5200개 정도 나가고 비슷하게 나간다. 그런데 1년이 52주잖아요. 그럼 이게 나누면은 100개 정도 되는 걸 알 수 있죠. 100개에서 100개쯤 남았을 때 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재주문점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재주문점 할 때 정할 때 어떤 정보를 쓰는 거냐면 이 예측 정보를 쓴단 말이에요. 예측 정보를.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는 그 다음에 이 품목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어떤 걸 가져가냐면, 스탁아웃은 한 번 이상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최대 한 번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건이 지금 이제 위클리로 물건이 나가는 걸 보니까 위클리 디맨드를 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독립수요가 정확하게 100개씩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주까지 봤는데, 어느 주는 120개 나갈 때가 있었고, 어느 주는 80개 나갈 때 있었고, 어느 주는 100개 나갈 때 있었고, 어느 주는 90개 나갈 때도 있었고, 어느 주는 110개 나갈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당 수요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냐면, 우선은 재주문점이라는 걸 설정할 때 예측 정보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보가 사실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예측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요가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일주일 동안의 수요는, 디맨드는 100개쯤 나간다는 얘기지 딱 100개 나간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 수요는 이런 그림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평균 지금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주문점을 얼마 정도 하는 게 좋겠냐 이런 거고, 만약에 재주문점을 요거를 지금 이제 그냥 ROP로 정해서 여기 지금 이제 재주문점 100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100개 남았을 때 주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쭉 세다가 100개 나오면 이제 주문을 하겠죠. 여기 주문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수요가 100개보다 적게 지금 발생할 경우가 50%. 그러니까 재주문점을 100으로 하게 되면 요 지금 이제 왼쪽 면적이 50%가 되고 오른쪽 면적이 몇가 되는 거냐면 50%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주문점을 100을 하게 되면 서비스 레벨이 지금 이제 왼쪽 면적인데 서비스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서비스 레벨이 50%고 그 다음에 스탁아웃의 가능성이 5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주문점을 100으로 하게 되면 서비스 레벨이 50% 또는 스탁아웃이 50% 되는구나. 그런데 이 아이템은 서비스 레벨을 얼마 정도로 해야 되나, 여기 이 두 개의 숫자를 보면 1년에 얼마 쓰고 한 번에 주문을 몇 개 하는지를 알게 되면 1년에 몇 번 주문하는지를 알게 되죠. 20번 주문한단 말이에요. 20번. 그렇죠. 5200개 쓰는데 260개씩 하게 되면 5200을 260 나누면 되잖아요. 나누면은 20번 정도 주문하는데, 스탁아웃은 지금 정책적으로 한 번 이상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포인트가 몇 번 발생하는 거냐면 20번 발생하는데, 그 20번 발생 중에서 스탁아웃은 한 번 이상 나면 안 된다 그러면 19번은 안정적으로 가라는 얘기죠. 이 포인트 중에서.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서비스 레벨을 몇 프로로 가져가는 얘기예요? 95%로 가져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100을 재주문점으로 쓰면 안 되고 안전재고를 더해서 지금 왼쪽 면적을 이쪽을 95%, 그 다음에 오른쪽 면적, 지금 이제 이 빗금치는 이쪽 면적을 5%로 하라는 얘기구나. 그게. 그래서 우선은 서비스 레벨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는 뭐 서비스 레벨 몇 프로다 이런 얘기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스탁아웃은 작년보다 적게 나야 된다. 뭐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스탁아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회사도 많아요. 그러니까 스탁아웃이 나면 문제가 되는 거지, 스탁아웃이 지금 뭐 1년에 몇 번 정도 나게 관리해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회사에서는. 그런데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제가 현장에서 받는 질문 중에 아니 그러면 스탁아웃을 어떻게 정하냐 그러면 작년보단 적게 나는 걸로 정하면 돼요. 재고 관리는 작년보단 더 좋아야 되니까 무조건. 기업의 프로세스는 품질은 작년보다 더 좋은 품질이고 그 다음에 설비 고장도 더 적게 나야 되고, 재고는 작년보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작년보다는 적어야 되고, 안전재고도 작년보다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스탁아웃은 작년에 안 좋은 일이니까 작년보다는 적게, 가능한 0에 가깝게, 0이 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0은 안 되더라도 작년보다는 좋게,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탁아웃을 분석해 보니까 올해는 서비스 레벨을 95% 정도를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95% 정도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안전재고를 깔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안전재고를 깔려면 우선은 지금 내가 이 100이라는 수요 측치를 했는데 이 100이라는 값에 대한 오차를 알아야 됩니다. 오차를 분석할 때 이제 결국 여기 실제 한 5주 동안 물건이 어떻게 나가느냐, 이 주당 수요를 이제 분석을 하죠. 분석해서 계산할 때는 이제 좀 그냥 엑셀로 그냥 쫙 넣으면 바로 시그마가 나오는데, 만약에 손으로 계산할 때는 MAD를 계산하지. MAD 계산하는데, 예측치는 얼마로 했냐면 다 100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100으로. 그죠? 100으로 보고 100으로 봤는데 실제는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MAD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0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데이터가 지금 120이나 뭐 80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걸 빼면 되죠. 그래서 20 그 다음에 플러스 두 번째 80인데 100이니까 역시 마찬가지 20,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100배니까 0,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0 플러스, 그리고 이제 10 이렇게 되죠. 그걸 이제 뭘로 나누면 되냐면 5로 나누면 돼요. 그럼 MAD 값이 나오거든요. MAD 값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MAD 값을 구하면 시그마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생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60이 되죠. 그러면 MAD가 얼마 나오냐면 12가 되죠. 그러면 시그마는 얼마겠어요? 이 100이라고 지금 예상한 값의 시그마가 나오는 거죠. 이게 MAD 값 12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를 더하면 되냐면, 곱하면 되냐면
이 5를 곱하면 되죠. 그럼 얼마가 되냐면 15가 되죠. 15. 그래서 이제 리드타임은 리드타임 동의 수요는 그걸 이제 우리가 얘기해서 이제 DDLT라고 하는데 요 DD 줄여서 DDLT인데 DDLT는 예측치인데 예측 정보가 100인데 사실은 항상 100이 아니라 100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 실제 일주 동안 수요는. 근데 그거의 시그마는 얼마가 된 거냐면 이게 15다. 다시 말하면 정기분포 모델에서 여기 모델에서 15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서비스 레벨도 알고 95%, 그 다음에 시그마도 알고 그러면 안전재고가 그냥 나오죠. 그래서 여기 모델을 해서 안전재고는 얼마를 깔아야 되는 거냐면 15에다가 95%니까 1.65,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15.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안전재고를 깔아서, 이게 안전재고는 이제 항상 이제 깔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안전재고를 깔아서 스타트아웃이 날려고 할 때, 예상보다 수요가 100보다 많았을 때 이 안전재고를 꺼내서서 스타트아웃을 막는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안전재고 설정 쪽에 영상 자료가 있으니까 그 영상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 슬라이드에다가 그쪽에 참고 사이트를 같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나중에 안전재고 설정할 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안전재고 설정이 간단한 안전재고 설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드타임에 불확실할 경우에도 있고, 수요도 불확실하고 리드타임 불확실할 경우에 안전재고 설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재고 설정할 때 일반적으로 종속 수요는 설정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데, 근데 공급장에서 저희가 공급하는 쪽이 이제 작업장인데 공급이 작업장이 이루어지는데 작업장에서 불량을 냈을 때 안전재고 설정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다양한 케이스 해가지고 안전재고를 만들었으니까 안전재고 설정은 그때 그 칸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안전재고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재고 설정에 필요한 정보들, 그래서 서비스 레벨, 회사에서는 서비스 레벨을 얼마 정도 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 또는 공급의 불확실성. 근데 그거를 뭘로 나타내 주는 거냐면 이 시그마로 나타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예측 오차 분석은 그 오차 값이 얼마냐, 사실 이걸 따지면 지금 사실 올바르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차가 얼마여서, 그래서 그 정보를 사용하는, 수요예측 정보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재고를 지금 현재 그 오차 때문에 재고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를 계산을 해서 그게 3개월 사이에 줄었느냐 또는 뭐 6개월 사이에 줄었느냐, 그러면 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을 잘하게 되면 그만큼 회사는 정확한 정보를 쓰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그 수요에 대해서 대응할 자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측 정보를 바로 이제 지금 돈으로, 비용으로 딱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리드타임은 이제 리드타임 변화가 생기면 시그마가 커져요. 그래서 리드타임이 길어지면 예측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그마가 커지고, 프로세스가 개선이 돼서 리드타임을 줄이게 되면, 그러면 시그마를 수예측하기 편해지니까 시그마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드타임, 이 세 가지가 안전재고 설정에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 정보는 어떻게 쓰이느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 재고 수준, 자산을 얼마 정도 가져갈 것인지 재고 설정할 때 쓰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차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오차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는 오차 분석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안전재고 설정이 오차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엑셀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수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예측을 한번 해서 어떤 접근 방식을 쓰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엑셀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요. 엑셀 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테이블 보시면은 우선은 아이템은 제품 그룹 A고요. 그리고 예측은 지금 요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24개월, 월 단위로 24개월까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간이 지금 나왔죠. 그래서 기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뭐 2026, 그 다음에 2027, 2028, 2029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예측해야 될 게 2030하고 그 다음에 2031 기간에 월 단위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이템 A고 그리고 지금 4년간에 매달 얼마 정도 나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 실제로 이건 이제 기업에서 제가 수요측 관련돼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이거를 예제를 이제 주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이거를 예제를 주면 그 예측하는 담당 예측을 처음 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안 듣고 그냥 바로 예측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설명을 해주면 좀 편하기 때문에 그냥 우선 예측을 한번 해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는데 되게 이제 그냥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월달 데이터 4개 있으니까 이걸 평균 내서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측은 원칙적으로 내가 지금 월 단위로 예측한다 하더라도 먼저 연 단위로 볼륨을 예상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연 단위 예측치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를 12개월로 나눠서 그 다음에 각 기간별로 비수기 성수기를 파악한 다음에 그래서 각 기간별 예측치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여기 내가 예측하는 목표는 매달 2030년부터 31년까지 24개월 동안의 수요를 예측한다 하더라도 우선 먼저 예측해야 될 거는 지금 이제 2030년의 수요, 그다음 2031년의 수요 이걸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예측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각 연별로 수요를 한번 합산을 내서 그 합산 정보를 가지고 연단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026년에 수요를 합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27년, 28년, 그 다음에 29년 수요를 냈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 4개를 가지고 4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30년, 31년을 예측하면 되겠어요. 근데 우선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5만 개였다가 5만 1,700, 그 다음에 5만 2,900, 5만 4,900에서 이게 수요가 느네요, 자꾸. 근데 이제 지금 데이터 4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느는 게 어느 정도 느는지를 이제 우선 확인하기 위해서 트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뭐 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연도에서 바로 이전 연도 빼면 트렌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2026년부터 27년 사이의 트렌드는 오르는 쪽으로 1700,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27년, 28년 사이의 트렌드는 오르는 쪽으로 1200, 그 다음에 다 오르네, 계속 오르죠, 그죠? 이게 오르니까 200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데이터가 트렌드 데이터 이제 3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3개 가지고 어떻게 회귀 분석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트렌드는 일반적으로 그 지금 이제 매년 평균적으로 얼마 오른다. 그 평균 값을 이제 우선은 잡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값을. 그래서 여기 평균적으로 요 3개 값을 넣어서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오른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요 평균 값을 우선 예측을 해놓고 그 2029년 요 데이터에다가 평균값, 이 오르는 추세의 평균값을 더해서 지금 이제 2030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 값을 더하면 이제 그래서 아마도 2030년에는 56,500 이렇게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여기 있는 값에다가 그 지금 트렌드를 더해서 트렌드가 계속 이제 바로 직전까지 있었으니까 트렌드를 예상해서 지금 58,000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팔려면 매달 어떻게 팔아야 되냐면 이거를 단순하게 12로 나누면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매달 4,700개 정도 팔아야 되고 2030년에는 그 다음에 여기 2031년에는 이 값에 대해서 12로 나누면 4,800개 정도 팔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 위에 데이터를 보면 지난 4년간 물건이 팔린 거 보면 분명히 이게 비수기 성수기가 있단 말이죠. 그 비수기 성수기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비수기 성수기가 얼마 정도씩 나타나는지 평균에 대해서 계절지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수기나 성수기의 그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예상해서 그걸 반영해서 이제 넣어줘야 돼요. 우선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4년간의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러면 그냥 데이터 처리니까 평균을 내고 그리고 이제 4년간의 이 4년간의 지금 이제 매달 평균적으로 얼마 나왔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합에 대해서 다시 12로 나누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 하나 나오죠. 이 값이 이제 뭐냐면, 원래 정상적으로 팔렸다면 매달 이 정도 팔려야 되는데, 이제 실제 지금 1월 달에 평균 팔린 거는 이제 그 값하고 약간 틀리단 말이에요. 약간 적게 팔리고, 5월 달 같은 데 많이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뭘 계산할 수 있냐면, 계절 지수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뭘 나눠주면 되냐면, 평균적으로 팔리는 이 값을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나눠주면 1월 달의 수요는 원래 평균 수요, 그러니까 매달 팔려야 될 평균 수요보다 비수기네요. 그죠? 53%니까.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하면 2월 달에 79, 쭉 가다가 6월 달 같은 데는 사실 많이 팔리네요. 그죠? 평균보다 더 많이 팔려요. 72%더 팔리네요. 1.72 계절 지수가. 그래서 지표가 나오죠. 그럼 이 지표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2030년에 원래 연 단위로 얼마 정도를 보고 있냐면 56,000 예상이 됐고 똑같이 팔린다면 4,700인데 비수기 성수기를 고려해서 이제 판다고 보면은 지금 요 계절 지수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냐면 평균 값을 곱해서 만들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주면은 예측치가 삑 하고 튀어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2031년에는 지금 이제 어떤 값을 곱하면 되냐면 이 값에다가 2031년에 매달 나가는 평균값이 이 값이니까 그 값을 지금 이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곱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예상치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난 4년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이게 데이터 3년간 있어도 돼요. 근데 2년은 너무 좀 적고 한 3년 정도 있으면 좋습니다. 3년 정도 데이터나 4년 정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음 연도 지금 2년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4개월간의 월별 24개월간의 수혜측 데이터 이렇게 쭉 나왔죠. 이 데이터가 이제 지금 이제 예측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끝나느냐? 안 끝난다니까요. 지금 뭘 검증해야 되냐면 내가 예측에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게 잠깐 지우겠습니다. 요 두 개의 데이터가 지금 있었어요. 추세를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각 기간별로 이제 지금 이제 그 비수기 성수기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 지표가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검증이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우선은 이렇게 지표를 쓰는 게 맞고 추세를 이렇게 보는 게 맞다 라고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 연도에 대해서 예측치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측에서 바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선 검증을 하고 나서 검증해서 좋게 나오면 그럼 이제 이 지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했던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는데 우선은 뭘로 검증할 거냐면 2029년에 실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2029년에 나와 있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나온 게 요거잖아요. 요 데이터.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우선 여기다 이제 붙이고요. 이게 이제 어떤 데이터냐면 실제 데이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두 개의 지표를 이용해서 예측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9년 이제 여기 실제는 이렇게 났는데 만약에 이거를 2029년을 예측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028년에 나와 있는 52,900에다가 그 다음에 추세를 얼마로 이제 봤냐면 1634를 봤으니까 그걸 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더하고 이 값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예측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평균 값이 얼마 나오냐면 이걸 다시 12로 나누면 되겠죠. 12로 그러면 4,544개 나가야 되는데 계절 지수를 이거 썼으니까 여기다가 곱하면 그러면 예측치로 이제 만약에 2029년은 이미 답이 나왔지만 29년에 얼마 정도 나왔지 예측치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곱하면
똑같이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사용하는 지표를 가지고 검증할 수 있게 2029년에 대한 예측치가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 두 개의 값을 비교해 보면 돼요. 뭘 가지고 비교하면 되냐면 TS를 계산하면 되죠. TS를 계산했을 때 4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보다 큰 값이 나오면 이 지표를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지표들이 본질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 지표를 쓰지 말라는 얘기고, 만약에 TS를 계산했는데 그렇게 큰 값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써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제 TS를 계산하기 전에 실제 지금 얘네가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지, 그러니까 서로 지금 왔다리 갔다리 붙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데이터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두 예측 데이터하고 실제 데이터를 같이 한번 그려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그림에서 금방 아실 수 있듯이 지금 우리가 그 예측 모델을 여기 예측에서 사용하는 이 지표를, 이 두 개의 지표를 썼는데, 이 지표를 가지고 2029년에 예측을 했을 때 이게 막 예측치하고 실제 데이터가 겹쳐서 나오죠. 여기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여기도 겹쳐서 나오고, 겹쳐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예측하는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 예측은 제대로 되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거리만 줄이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제 볼 수도 있고, 또는 TS 값을, 트래킹 시그널을 직접 계산해서 쓸 수 있는데, TS 값을 구하려면 우선은 뭐가 필요하냐면, 실제 데이터에서 예측치를 뺀 값. 그러니까 이제 트래킹 시그널 계산하는 식은 우선은 TS를 계산할 때 필요한 정보가 A에서 그 다음에 F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단순하게 다 더한 값. 그 다음에 그걸 뭘로 나눠야 되냐면 MAD로 나누잖아요. MAD 이렇게 나누는 값. 그래서 이제 이 값이 얼마 나오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제 분자에 들어갈 값을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쉽죠? 분자에 들어갈 값은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이걸 빼면 되죠. 밑에 있는 값을 빼면 되죠. 그럼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 빼서 이거를 합을 내면 되죠. 값도 이제 각각 값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을 내면 지금 위에 있는 값은 367이 나오고, 지금 어떤 값이 계산됐냐면 여기 있는 값이 계산됐습니다. 여기 있는 값이 계산됐고, 그 다음에 MAD는 이제 이게 빼긴 빼는데 마이너스 다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이너스를 다 없애는 걸로 지금 마이너스 없애는 걸로 계산해 주면, 그러면 각각의 지금 이제 거리 값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뭘 나누면 되냐면 평균을 내면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값들에 대해 MAD는 그 값들에 대해서 이 값들에 대해서 다시 평균을 내는 거니까, 지금 이제 다 합산을 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거니까, 그러면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TS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TS 값이 여기다 쓸까요? 지금 위에 있는 값이, 분자의 값이 367, 그 다음에 분모의 값이 231 해서 값이 이제 나오네요. 2가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값이 2가 나왔습니다.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예측하는 방법 자체가 치우침이 약간 있긴 하지만 치우침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크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어느 정도가 넘어야 크다. 그래서 이 모델을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쓰면 안 된다 하는 거냐면, 지금 값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4나 플러스 마이너스 3을 넘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접근 방식으로 했을 때는 검증을 해보니까 TS 값 자체가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표를 이용해서 이 예측을 해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다음에 다시 한 달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24개월씩을 끊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4개월 예측치가 만들어졌으니까 24개월 뒤에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매달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예측을 하는 거고, 하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지표에 대해서 계속 검증 작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예측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순서가 검증 작업을 나중에 했지만 실제로 하게 되면 다음 달 되잖아요. 다음 달 되면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검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방법을 그냥 그대로 가면 여기 TS 값이 큰 문제가 없어요. 이제 여기 있는 지표를 그냥 그대로 가면 되고, 만약에 여기를 봤을 때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 기간에서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간에 그 수요 변화에 대해서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트렌드라든가 트렌드 값이라든가 비수기 성수기 값을 조정해서, 그래서 지금 예측치를 다시 바꿔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는 작업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엑셀이 많아지면 이제 복잡해지지만 사실은 뭐 하는 일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금방 보시면 그냥 한번 보실 수 있는,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방법이에요. 기업에서 쓰는 예측이 이렇게 어려우면 누가 그 예측을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수요예측 예제인데, 엑셀을 이용해서 제품군에 대해서 24개월 예측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검증하는 것도 보여드렸고요. 나중에 업무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오차 분석이고요. 오차 분석은 두 가지 오차 분석을 하는데, 처음에 바이어스를 봐야 되고요. 바이어스에서 만약에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 편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편차는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요. 표준 편차 계산을 해서 정기분포 모델에 얹어서 안전제고 설정까지 할 수 있게. 그래서 반드시 예측 정보라면 그리고 오차 정보를 표준 편차를 써서 계획 쪽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 계획 쪽에서 그걸 받아서 내가 사용하는 정보가 어느 정도 불확실한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 안전제고 설정하게. 만약에 편차 정보를 안 주면, 표준 편차 정보를 안 주면 안전제고 설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예측이야. 다음 달 아니면 한 주 동안 예측치가 100이야. 그러면 100이면 100개보다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 있는데, 안전제고 설정을 그 평균 값의 한 30%? 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뭐겠어요? 근거가 전혀 안 나오죠. 그래서 시그마를 계산해 줘서 나중에 계획 쪽에서는 이 지금 수요는 정확한 값이 아니고 여기서 안전제고를 이 정도 두게 되면 스탁아웃이 몇 번 정도로 제한된다. 다시 말하면 스탁아웃을 한 번 이내 또는 한 번보다 적게 발생시키기 위해서 내가 안전제고를 두는 거고, 그것 때문에 계산을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안전제고를 계산할 때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전제고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수요가 예상보다 많았을 때 스탁아웃을 막기 위해서 두는 거니까, 결국 이 정도 두게 되면 스탁아웃은 이 아이템의 경우에 올해 한 번 이상 스탁아웃이 안 난다, 또는 뭐 0.5번 이상 스탁아웃이 안 난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안전제고를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오차를 계산할 때 시그마 값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정기분포 모델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오차 계산 방법이 아피나 마피가 있는데, 그거는 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회사에서 쓰고 계시다면 당장 없앨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지난달까지도 그 정보를 가지고 예측에 대한 성과를 나타냈으니까. 그래서 바로 없앨 수는 없고 서서히 없애야 되죠. 우선 잘못됐다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SCM 쪽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 검증 작업도 한번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때는 우선은 만약에 월 단위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월 단위의 값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연 단위 값에서, 그러니까 볼륨 단위, 전체 두리뭉실한 단위에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쪼개가는구나, 예측치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 과정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업무를 보시는 분들께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